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에 밑거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채택되신 분들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두 가지 모두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 썰전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주신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9일, 2주 만에 온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한번 오랜만에 나와주신 만큼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해서 이 달러와 미국 CPI 발표 임박해 혼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연준 고금리의 부동산 시장 둔화에 대한 주제로도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썰전 주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잠시 후입니다. 이런 CPI 발표에 앞두고 어떤 시장 영향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전에 10시 반이라고 해주셨나요? 네. 네, 한 10시 반. 네. 그 정도. 저도 정확한 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네, 10시 반 맞았던 것 같아요. 10시 30분 경에. 네, 맞아요. 그래서 한 그쯤 해서 이제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CPI가 아무래도 대표적인 물가 지수다 보니까 이게 좀 예측치하고 많이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일 시장 방향성이나 단기적인 시장 사이클도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CPI 예상 밴드보다 좀 높게 나오면 단기적으로 좀 증시가 많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이제 CPI 예상 밴드보다도 좀 더 낮아져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잡혔다, 더 낮아졌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CPI 예상 밴드가 지금은 한 6.3에서 6.5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6.3에서 6.5 정도로 부합을 할지 아니면 이보다 높게 나올지, 높게 나오면 이제 또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온다. 직전이 7.1%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6.3에서 6.5 정도로 나오게 되면 시장이 추가적인 움직임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전망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기대감이 바뀌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증시나 단기적인 향후에 이제 한 1, 2주 정도의 증시 혹은 이제 한 월 단위의 증시 정도는 이 예상 밴드 6.3에서 6.5% 정도의 CPI 전년 대비 상승률보다 올라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더 떨어져서 나올 것이냐인데, 만약에 더 오른 상황 6.3에서 6.5보다 더 높은 수치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직전 그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3에서 6.5보다도 더 많이 이제 물가가 잡혔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도 그런 기대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도 그래서 최근 증시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양상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증시 상승이 좀 더 우호적으로 좀 더 잘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 피봇 기대감을 계속 좀 견제를 하고 있어요. 네. 금리를 다시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좀 불안해합니다. 그런 얘기를 섣불리 안 하려고 해요.
사실 지금 굳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물가도 잘 잡히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물가 하락, 다시 말해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이 추세를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시장에다 겁을 줬더니 먹히네라고 하면 지금 뭐 2%대, 3%대 얘기하고 있는데 CPI를 그 정도 수준까지는 계속 이제 겁을 줄 거예요. 사실 기대 인플레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또 올라갈 수가 있어가지고 연준은 아마 쉽사리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번 작년 이제 12월 들어서부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여지를 주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물가가 좀 잡힐지도 모르겠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 예상 밴드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되면서 5% 내지 4% 아래로 이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면 사실 피복 기대감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에서는 겁을 주겠지만 사실 증권사 측에서는 이제 뭐 그 겁에 질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알아. 너희 입장 다 이해해. 그렇지만 너희 결국 내릴 거 알고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이 물가 잡는 거하고 물가와 경기 사이클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심각해지게 되면은 결국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인하하거나 동결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갈까 봐 걱정을 할 겁니다. 금리를 올려야 물가가 잡히니까. 그래서 과연 물가가 만약에 정말 이 추세대로 계속 잡히게 되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명분도 없어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금리 인상이 사실 반갑지도 않고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함께 이 물가와 그리고 경기 침체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 상단 밴드를 5에서 5.25 정도 보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이 정도 가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CPI가 뭐 5%대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 기준금리 더 이상 안 올릴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동결을 좀 빨리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뭐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만약에 CPI가 5% 아래로 떨어진다, 막 4%대로 안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뭐 2단계가 아니라 이제 뭐 한 단계씩만 올리거나 좀 쉬었다 가거나 동결을 하면서 이럴 가능성도 꽤 이제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소비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격을 입고 있긴 한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소비도 탄탄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경기가 뭐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다. 물론 위축은 됐지만 네. 이게 뭐 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잘 이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 경착륙이냐 세게 부딪히냐 아래로 아니면은 이제 부드럽게 이제 소프트 랜딩 해가지고 잘 안착했다 다시 회복하느냐 이런 건데 네. 지금 미국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럼 사실 회복기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좀 고용도 탄탄하고 있잖아요, 아직.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또 이제 고용도 탄탄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좀 온도차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저렇게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못 올리는 그쵸. 거거든요. 네. 미국하고는 좀 입장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온도차가 있다 정도 시청자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좀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한 3.5까지 이번에 올릴 것 같긴 해요. 네, 내일이죠, 벌써. 네, 내일인데 네. 벌써 내일은 일단 올릴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가는 아직 안 잡혔어요. 네. 그래서 CPI가 잘 떨어지고 있다가 우리나라는 이게 좀 오르진 않았지만 멈춰버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사실 걱정은 하긴 해야 돼요. 네. 낮춰야 되는데 아직 낮은 수준은 결코 아니거든요. 5%라는 게. 또 미국과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나중에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지는 CPI가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이제 물가 지표를 산정하는 게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또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은 지금 7%고 이제 한 6%대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5%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물가가 괜찮네. 미국보다 심하진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소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아직도 탄탄하고 우리나라는 좀 휘청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유례적으로 전세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가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또 산정 방식이 조금씩 상이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조금 더 물가를 지금 나오는 것보다 높게 잡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심할 단계 아니다. 미국보다 낫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미국에 맞춰서 계속 공격적으로 올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좀 경기가 어려우니까 좀 덜 올려야 되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지금 미국과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추는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물가를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기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부분을 더 우려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이 기조 자체는 크게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올해 중순 정도가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많이 전환될 것 같아요. 연준이 피벗을 할지 아니면은 기준금리 상단 밴드를 어디까지 할지도 대략적으로 다 청사진이라든지 구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기준금리 올리고 여기서 이제 멈추겠다라는 게 올해 중순 정도면 거의 보여질 것 같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중순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는 걸 보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고 만약에 가치 투자를 한다거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추가 매수 타점을 본다라고 하면 중순을 기점으로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매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계속 정해진 날짜에 매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의식하면서 행동하기보다 매집은 하던 대로 계속 정해진 날짜에 매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라면 저는 좀 단기 매매를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건 많이 아쉬운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최소한 보유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추가적인 매입을 계속 해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겠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CPI 예상 밴드가 6.3에서 6.6% 정도인데 부합하거나 낮게 나온다면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고 반대로 높게 나온다면 예상 외로 시장이 흔들리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연준의 통화 정책도 역시나 이 CPI 결과에 따라서 좀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금리와 물가와의 관계를 잘 파악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또 아직은 매도 타이밍은 아니고 좀 매집을 해서 꾸준히 신경 써서 해보고 중순 정도의 시장의 분위기가 정해질 거라고 의견 주시면서 장기 투자하거나 보수적인 분들은 그때 좀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대응해 보면 좋겠다 의견도 주셨네요. 다음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내용과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연준의 고금리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 사이클하고 증시 사이클이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좀 엇박을 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사이클 네. 온도차가 좀 달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은 좀 장기 사이클을 많이 보잖아요. 좀 더 증시보다 느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사이클의 움직임 자체도 훨씬 더 좀 크고. 크게 움직이는 네. 편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침체 시작하면 막 3년에서 5년은 내리 떨어지고 그럼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5, 6년 동안 내리 올라가고 네. 이런 경우가 또 많죠. 근데 네. 아무래도 이 한 번 흐름을 타면 수년 동안 지속되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뭐 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치도 되고 사실 우리가 현금 많이 얘기하지만 네. 현금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또 네. 연설가가 네. 뭐 캐시는 킹이다 뭐 이런 얘기를 반박하면서 이제 반박했구나. 예, 그래서 뭐 이제 현금은 쓰레기다. 아, 정말요? 예. 킹에서 쓰레기까지. 네. 그래서 캐시는 이제 쓰레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네. 놔두면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투자를 하고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투자를 만약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네. 최소한 금으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지금 금가격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폐는 가치를 잃지만 금은 최소한 지키기라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닌 분들은 일반적으로 또 이제 그 부동산으로 간다든지 네. 이렇게 많이 하고. 근데 우리 또 어르신,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네. 또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막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막 발전할 때는 네.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은행에 예적금 해가지고 이자율도 굉장히 셌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점점 이제 뭐 법정 통화로 가게 되면서 네. 현금 가치가 이제 떨어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 그때 이후로 이제 불태환 통화라고 해가지고 네. 법정 통화로 넘어갔죠. 이제는 더 이상 금하고 교환을 못한다, 달러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뭐 원래는 이제 금이라는 거와 교환을 할 수 있는 게 기축통화인 달러였는데 그걸 전면 이제 부정을 해버렸고 뭐 달러가 그마저 그런 상황인데 원화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막 두 자릿수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닌 이상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달러도 가치가 70년대부터 이렇게 계속 떨어질 수밖에 뭐 그전에도 하락은 하고 있었지만요.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최소한 금이나 이제 다른 쪽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 화폐 가치 하락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도 이미 진행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화폐 가치 하락이 티가 안 났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럴 때는 원화 가치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이자가 어느 정도 되고 말 그대로 가치를 어느 정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네. 국가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실제로 저장 역할을 해줍니다. 물가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고요. 그래서 예적금해서 착실히 이자 받아서 집 사고 그랬잖아요. 우리 네.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성장했으면 더 이상 그걸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을 가지고 모아놓으면 몰라도 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 이야기하다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부동산 사이클 같은 경우에 좀 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10년 사이클인데 네. 주식시장에서 10년 사이클은 굉장히 큰 사이클이잖아요. 그쵸. 그럼 위기가 터지고 호황이 터지는 그런 사이클로 10년을 보고 네. 일반적으로는 한 3년 정도 사이클을 주식시장에서는 보거든요. 오. 그래서 3년 사이클 주기로 봤을 때 부동산보다 훨씬 좀 더 자주 부동산 네. 한 번 돌 때 한 최소 두세 번 그쵸, 정도는 그렇겠네요. 순환이 도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보다 증권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이 좀 후행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 주식시장을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즉각적으로 이제 증권시장이 좀 침체가 되고 증시도 좀 무너졌죠. 차트를 잠깐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증시만 보시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이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이 업종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이때부터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 딱 즉각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 시점부터 즉각적인 증시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고 부동산은 그럼 즉각적인 하락이 나왔냐? 그렇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한번 계약하면 최소 전세도 막 2년이고 그쵸. 이런데 네. 뭐 당장 막 이사 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당장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금성이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떨어졌는데 부동산은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불꽃을 튀기다가 작년 한 초중순부터 이제 좀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부동산이 침체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을 솔직히 내 현금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다들 대출하고, 레버리지, 대출 네. 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 대출이자가 올라가면 사실 부동산이 눈 뜨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씩 올라가니까 네. 겁먹어서 공포로 매수를 하거든요. 공포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거야. 그렇죠. 이런 생긴 심리 때문에. 맞아요. 그 네. 이제 젊은 세대가 그러죠. 나이 네. 드신 분들은 지금 사면 큰일 난다. 기다려라. 어차피 떨어진다. 네. 사이클 온다. 너 인생 살면서 어차피 전세 살면서 버티면 떨어지는 구간 또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데 네. 경험이 없는 이제 신세대들은 그쵸. 겁먹고 사죠. 연글 투자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있는데 네. 부동산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이자가 이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옵니다. 그렇죠. 몇 배가 늘어버리니까. 그렇죠. 네. 저 지금 제 주변에도 이자를 뭐 100만 원 이렇게 막 다달이 나가다가 뭐 네. 200, 250, 막 300으로 가니까 네. 사실 일반적인 서민들 수준에서 한 40% 정도 월급에서 이제 감당을 네. 하다가 네. 그게 이제 뭐 70%, 80%까지 가버리게 되면 네.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쵸, 거잖아요. 힘들죠. 그러면 그때 이제 원금이나 이자를 빨리 갚아버리거나 이자 원금을 빨리 내려서 이자를 나가는 금액 자체를 줄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가장 먼저 건드는 게 증권 시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한 5천만 원 하고 있었으면 네. 부동산 대출이 한 2억이 있고 네. 그럼 하고 있던 주식 투자 바로 빼가지고 바로 부동산. 5천만 원 갚아버려서
이자를 낮춘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일반적인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쵸.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네, 쉽게 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네. 빼서 일단 다달이 나가는 이자부터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네. 금리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뺍니다. 그럼 보면 어쩌죠? 일단 발 빠른 사람들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증권시장에서 돈을 바로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빼버립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뺀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러고 이제 쭉 빼서 진행을 하다가 이게 빠질 때쯤엔 어떻게 되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쭉 빠진 이 상황에서는. 거의 저점에 왔을 때는. 그렇죠. 네. 이때는 뭐 사실 이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급매물이 나오고 급급매가 나오고 초급매, 그리고 경매 물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네. 말 그대로 그냥 항상 이제 자산보다 부채가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아무리 소유하고 있어도 부채를 못 갚으면 바로 자산을 그냥 매각시켜버리고 부채를 갚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부채가 제일 순위 우선한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부채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매각시켜버리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절정에 이를 때쯤에 되면 올해에서 이제 내년 정도가 절정이 될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죠. 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되냐? 주식시장에서 이미 돈을 다 뺐어요. 네. 부동산이 힘들어질 때. 그쵸, 거기로. 지금 아마 주식시장에 돈 남겨놓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있어도 좀 대출이 없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진짜 자산가들이 아니면 네. 지금 주식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 지금 부동산 대출 받기도 급급하고 이러다가 네. 내 아파트 지금 경매 넘어가게 생겼는데 누가 주식을 합니까? 네. 큰일 나. 저는 자산가는 아니지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 투자하고 계세요? 아니요, 주식 아, 주식 투자하고 네.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 자체가 적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 대출이 2억인데 5천만 원씩이나 안 해요. 그쵸. 몇백이나 1,000만 원 이렇게 할지 몰라도 네. 비중이 주식 비중을 확 빼버리게 됩니다. 부동산 그 레버리지에 막으려고. 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부동산의 위기를 막기 위한 주식시장의 인출은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럼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때쯤이면 주식시장이 선행해서 먼저 회복하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을 통해서 다시 이제 자금을 회복하려고 하는 자산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그 자산가들을 보고 스마트머니나 이제 뭐 스피드머니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먼저 네.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의 이런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흐름으로 네. 따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올해 내지 내년 정도의 침체의 절정에 혹은 뭐 그 이후까지 갈 수도 네. 있겠지만 이미 급급매, 경매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네. 뭐 부동산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가율이라고 하면서 네. 전세가랑 이제 매매가랑 거의 붙어 있는 상황. 이 상황이 거의 저점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네. 전문가들이. 그 정도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주식 시장은 사이클상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증시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부동산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고 거래가 완전히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거래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것 역시도 침체로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도 이걸 의식할 가능성이 높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쯤 부동산 문제나 경기 문제를 의식하면서 금리 상단을 고정하고 혹은 이제 인하를 할 가능성도 서서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과연 연착륙이 될지 경착륙이 될지 여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첫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럼 미국이 조금 더 빨리 이런 부분을 회복했을 때 우리나라 역시도 기준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고도 잘 눈치껏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좋은 전망을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상 지금 약 1년 6개월 정도 하락한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여부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상반기에 침체를 비교적 잘 넘어갈지 여부를 미국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투자를 이제 병행하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주식에 공격적으로 해도 되냐면 안정성, 부채 비율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유동성 비율이 좀 안정적인 기업들 그리고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성장주 투자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주 투자를 하실 거라면 과연 이 기업이 좀 망하진 않을까? 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성장주 투자가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굳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팁을 드리자면 네.
로봇이나 인공지능 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쵸. 왜냐하면 이번 CES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그때 한 19년도, 20년도 CES에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어필하면서 전기차가 엄청난 상승세를 네. 보여줬듯이 이번에 인공지능과 그리고 메타버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한 만큼 네. 향후 2, 3년 안에 사이클이 한번 돌 때 네. 증시 대세 상승이 나올 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은 한 2, 3년 증시 사이클 한 번 정도 나올 때 네. 폭등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불안한 건 그때까지 생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시장이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안정성 있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대기업의 네. 울타리에 있는 기업들을 보라 그래요. 네. 2차 전지 기업도 그냥 독자적으로 2차 전지 사업하는 기업들 말고 네.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연계되어 있는. 예, 현대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자본이 들어가 있거나 그 기업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따로 이제 상장을 한 기업들에 투자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LG 엔솔에 그렇게 자금이 몰렸던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과연 대기업 랠리, 대기업 이제 계열사로 있는 기업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재무적으로 안정성 비율이 좀 괜찮은 기업들, 당좌 비율이라든지 유동성 비율, 부채 비율을 좀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적 대비 재무 저평가, 지금 순이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거시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금리 인상 흐름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은 더 느리게, 더 크게 반영을 하는데 부동산이 침체기 때는 또 반대로 주식시장은 선반영되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탄다 언급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되 안정성 있고 부채가 적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또 성장주로는 최근 CES에서 주목받았던 로봇이나 AI, 메타 관련주들을 집중해서 대응해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잠시 후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님께서 지금이 딱 본격적인 저평가주 발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9시부터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단타장인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까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쌀전 주제 화면톡에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상담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39,500원 현대건설입니다. 비중이 30%인데 오늘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건설주인 현대건설 앞으로 괜찮을까요? 부동산 시장 좀 이런데.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뭐 PF 사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자본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는 또 잘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업 경우에는. 근데 지금 그런 이 자금 조달의 문제가 계속해서 건설업 전반에 걸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업황 전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네. 또 뒤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잠깐 아껴놨는데 마침 또 건설주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침체기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굉장히 많이 빠지죠. 네.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민감주를 투자하셔서 경기가 좋아지거나 좋아지는 기대가 생길 때 올라가면서 수혜를 보면 당연히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되는 아주 네. 편한 매매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겁을 계속 줍니다. 건설사들 망해 나간다고.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없어져 버릴까 봐 그런 불안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잖아요. 네. 예.
쉽게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현대그룹에 있는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도 한번 타격을 엄청 받았었죠. 그때 뭐 광주 사태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엄청나게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쉽게 이게 기업이 사라지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만드는 기업이죠. 네. 그래서 아파트 공급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파트 공급 그 사업을 많이 하는 현대산업개발 또 투자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많이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가 자체가 또 네. 이슈가 터지고 작년 연초에 또 이제 그 사고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현대라는 그늘 아래서 말 그대로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돈만 잘 벌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경기 민감주를 저가 매수하려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기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데 여기에서 말 그대로 진짜 잭팟을 노릴 수 있는 매매예요. 잘 되면 엄청 네. 크게 수익을 내고 네. 잘 안 되면 진짜 크게 무너지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완전 무너지는 기업과 그런 잭팟이 터지는 기업의 차이는 이 뭐라 해야 될까? 지금 할 큰 말을 좀 회사인가 대기업인가?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살아남을 수 있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왜냐하면 생존만 하게 되면 네. 이전보다 돈을 몇 배까지는 몰라도 훨씬 더 큰 파이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경쟁자가 사라졌고 죽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순환주 특징상 만약에 이제 이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심지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나라 뭐 철강사들도 뭐 중국 철강사들도 많은데 네.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쟁사들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많은 건설사들을 놓고 봤을 때 철강도 마찬가지고 네.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망해가지고 사라져 버리거든요. 네. 그럼 그 기업들이 하던 영역을 살아남은 기업들이 파이를 나눠서 차지해 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생존만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현대건설 저는 충분히 버틸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 투자 개발도 공급도 계속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네. 지금 같을 때 오히려 계속 사모아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면서 39,5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마이너스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매집을 해나가셔서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 전고점인 이제 6만 원을 충분히 살아남는 말 그대로 생존을 한 기업이 됐을 때 6만 원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조언을 드리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이 30%라 추매하기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홀딩을 하셔서 올해 중순까지는 가져가 보시라. 그리고 거기서 추가 낙폭이 떨어지는지 안정되는지 여부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할지 계속 홀딩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좀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 구간이어서 저점 구간에 있지만 이제 다시 경기가 회복을 하고 부동산 투자 개발 공급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경쟁사로 사라진 만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의견 주시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보자 상승 랠리로 정고점 6만 원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AS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을 기준으로는 또 어떻게 새롭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달 16일에 매수 들어간 휴마시스입니다. 매수가 17,750원이고요. 오늘 좀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수익권에 있습니다. 또 수익률도 12% 넘게 달성을 했는데 최근에 좀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었죠. 네. 이 휴마시스 앞으로는 또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좀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한번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중국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 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소비라든지 이런 회복을 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주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네. 이 중국인들이 와서 여행을 와서 소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주요한데 네. 아직까지는 일본 관광객들의 소비만 살아났지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는 아직 이렇다 할 만큼 살아나지 못했어요.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고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네. 코로나 문제가 아직 풀리지 마무리가 안 않았어요. 왔기 때문에 네, 비자 발급도 중단이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또 중국인들 뿔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한알령 뭐 그쵸.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이게 일본한테도 그랬대요. 일본도 불매운동하자고 중국인들이. 네. 왜냐면 일본도 이제 그 막 잘 안 들여보내주고 이러니까. 네, 되게 배척을 하네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 빨리 놀고 싶은데 지금 왜 막아? 막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수준 아닌가? 네. 나 빨리 돈 쓰고 싶은데 왜 막냐고 진짜 나 기분 상할라 그래? 이런 느낌. 네. 진짜 감정 상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좀 우리가 좀 아무래도 좀 코로나 민감한 문제잖아. 네. 그래서 잠깐 살짝 좀 삐졌군요. 네, 좀 네. 조심했어. 왜 그래? 화 풀어 이러면 네. 알았어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돈 쓸 것 같은 그런 네. 정도 느낌. 네. 네, 그래서 크게 무리해서 이제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이제 해칭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더불어서 뭐 해열제, 감기약 뭐 이런 부분들 관련된 이제 진단 키트나 약들이 소비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네. 그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죠. 지금 당장 의미가 기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맞물려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마시스나 아니면 뭐 다른 제약 바이오나 진단 키트가 올라가면 리오프닝이 떨어지고 네. 리오프닝이 올라가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이런 제약 바이오나 진단 키트가 반대로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매도하고 떨어지면 뭐 이제 그 다음 거 떨어지면 그거 더 사고 이러시면 돼요. 지금은 또 코로나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인 네.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반대로 리오프닝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좀 빠지고 있나를 보고 리오프닝주 오히려 담으시면 되고요. 휴마시스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12% 수익 구간까지 갔었는데 다시 쭉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시면 쭉 들고 가셔가지고 재차 반등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실적도 잘 잡고 가는 기업이라 2만 원 정도를 이제 고점으로 형성을 했었는데 다시 2만 원 돌파 가능하다고 보니까 2만 원 돌파하면서 상승 움직임 나오는 거 2만 원 위로 목표가 잡고 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와 리오프닝 관련주는 반비례로 간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휴마시스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자 반등도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실적도 좋은 만큼 2만 원 고점 역시도 상승 추세 이어질 것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이어가겠습니다. 20일에 매수한 피플바이오입니다. 수익률이 45%를 넘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FDA 승인 레카네바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네. 피플바이오는 또 앞으로도 올라갈까요? 일단 지금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네. 제가 AS 할 때도 계속 네. 홀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여전히 아직도 이제 추세가 깨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마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아마케나 뭐 아니면 이런 뭐 학회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나서 매수하는 게 좀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학회 같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마무리되거나 그게 가까워질 때 그 이후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치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린 만큼 피플바이오는 지금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고 나서 제가 이때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날부터 매수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리고 나서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홀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로 배당락도 있고 나서 추가 급등이 이렇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쭉쭉 급등이 나오면서 약 이제 뭐 19,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한 45% 정도 수익률이 나와 주었는데 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일봉상 20선도 이탈을 안 했고 이때 박스권 상단 부분 가격대가 지금 한 16,000원 정도죠. 16,000원도 지금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플바이오는 45% 대비해서는 지금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40, 50% 수익 구간에 가면 네. 1차적으로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목표가도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씩 익절을 하시면서 잔량으로 분할 매도를 위로 계속 거시면서 해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너무 물량을 꽉 잡고 가지 마시고 이제 40, 50% 구간으로 갔으니까 조금씩은 매도하시면서 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1차 목표 수익률 달성하고 현재는 보유하시면서 분할 매도로 의견 주셨습니다. 이 암학회와 치매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거기 때문에 피플바이오 역시나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9일에 매수한 GKL입니다. 매수가 18,950원이고요. 오늘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주인데 GKL 올라갈까요? 일단 그래가지고 오늘 조정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들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죠. 네. 이렇게 코로나 이런 상황이 계속 득세를 하면은 반대로 리오프닝이 또 이제 한 번씩 네. 꺾일 것이다. 네. 근데 꺾일 때 그때 겁먹으시면 안 되고 이럴 때 오히려 강하게 베팅해야 됩니다. 왜냐면 결국 올 거기 때문에. 네. 예, 한알령 뭐 언제까지 합니까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GKL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솔직히 이때도 워낙에 잘 가고 있었잖아요. GKL이 계속 강세였어요. 네. 제가 추천을 드리고도 계속 추세 깨지지 않고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조정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접근해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한 3% 정도 수익 구간까지는 갔었는데 우리가 뭐 3% 수익 내려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고점 부근 저항 맞고 이제 떨어진 건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좀 더 추매를 하거나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좀 담아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금 용산의 드래곤시티에도 GKL이 입점해서 세븐럭 카지노가 지금 또 장사가 굉장히 잘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네. 여러분들은 또 이 카지노 쪽 GKL은 지금 조정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담아 나가시라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해서 목표가 위로 보라고 조언 드릴게요. 네, 마지막 AS 종목 GKL에 대해서는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한알령은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신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수혜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추가 매수로 담아가자 상방 열려 있다고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단타장인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9시부터는 단타장인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아까 전에 현대건설 얘기하면서 경기 민감주, 네. 순환주도 네.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경기 순환주죠. 뭐 우리가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 많이 소비가 줄어드는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이런 쪽이죠. 철강, 뭐 시멘트 이런 쪽인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기업은 이제 철강주입니다. 아마 이제 철강주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도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철강 분야가 있습니다. 네. 철강도 이제 뭐 강관이 있고 열연강판, 냉연강판, 뭐 후판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얇게 핀 이런 이렇게 널쩍한 철강도 있고 이렇게 봉 형태로 관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동그란 철강도 있고요. 다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판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자동차나 아니면 배 같은 조선에 쓰이는 거고 이렇게 통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뭔가 이제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흘려보내주는 거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관을 할 때나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때 이런 강관이 많이 쓰이는데 이 강관 수요가 엄청 올라갔어요. 최근에 이제 에너지 대란이다 해서 에너지 가격도 엄청
널뛰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지금 러시아와 그리고 이제 다른 타 국가들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계속 힘겨루기, 견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상한제도 막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이 강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했고 실적이 지금 경기민감주라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과도하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좋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무색할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 철강 산업. 오히려 시장과 그리고 전망의 악조건을 예상하면서 떨어진 어떻게 보면 억지로 좀 까임을 당하고 있는, 억가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에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특히 철강주에 대한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실적 잘 나오고 저평가인 종목에 대해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도전 상한가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힌트인지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네. 에너지를 운송할 때 쓰이는 게 네. 철강 제품 중에서 강관이거든요. 네. 이 동그랗게 생긴 거. 네. 그래서 요 사이로 이제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석유를 흘려보낸다든지 뭐 천연가스를 흘려보낸다든지 이런 건데 요 이제 강관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이제 겨울이 좀 많이 따뜻해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11도가 넘었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가지고 네. 사실 러시아가 타 네. 국가들한테 좀 그쵸, 어떻게 협박을 보면 했었죠. 협박하고 좀 네. 갑질을 했었는데 좀 많이 좀 머쓱한 상황이 됐죠, 푸틴도. 네, 하늘도 안 도와준 느낌. 네, 하늘도 안 도와주는. 네. 그래서 미국이 이걸 알고 이렇게 뭐 배짱을 부린 건지 네. 뭐 그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런 그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러시아 배제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이런 에너지 운송에 쓰이는 강관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재편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탈세계화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이념의 대립으로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도 다시 새 판짜기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 에너지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제가 경기 민감주 반드시 꼭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일단 강관, 에너지 운송에 쓰이는 쪽부터 인프라가 먼저 재편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국면입니다. 이제 다른 경기 민감주들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적이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 계속 확장될 거거든요. 재건 사업도 남아있죠. 네옴시티, 뭐 네옴시티뿐만이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인니 신수도 건설. 이 전 세계가 이제 인프라로 돈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실적 대비 저평가고 미국의 철강 규제도 이제 완화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이 철강 규제 완화에 대한 경쟁력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상 차트인데 쭉 20년도부터 저점 딛고 이거 700원 하던 기업이 8,000원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5,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가서 시총이 높을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총 지금 한 3,000억 정도 원자리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 딱 고개를 드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고개 드는 이 철강주, 강관주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 들어봤습니다. 에너지 운송에 쓰이는 강관 관련 종목이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고 철강 규제 완화에 대한 경쟁력으로 기대감까지 얻고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정보의 가치나 상승 가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